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보복 공격 능력이란 상대방이 먼저 전면 공격을 가해도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줘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의 전장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더 잘 통하는 진리죠. 타국의 도발에 제때 비등한 순위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응을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게 냉혹한 국제 정세이자 논리인데요. 유사일에 수많은 군사작전과 전쟁이 적어도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한다고 도발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명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재무장 후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입장에서는 분명 초반까지는 성공적인 복수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프랑스를 낫질 작전으로 불과 6주 만에 굴복시킨 후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던 그 기차를 부득불 끌고 와서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냈죠. 정말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한 만큼 돌려주는 전쟁의 실제 한 예인데 하지만 애초에 복수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닐까, 또 애초에 전쟁을 일으키려 들어선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밀리터리 M은 이렇게 얽히고 설킨 복수혈전 속에서 끝없는 발전을 거듭하는 전쟁의 무기의 일면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판장님, 팬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모자가 살포시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머리에 이렇게 피가 안 통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하. 네. 대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오프닝을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근데 오늘 주제가 복수혈전이에요. 복수열전. 복수열전. 과연 또 어떤 무기와 전쟁의 이야기를 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 복수열전.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한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미사일 아니고 대한 미사일. 대한 미사일 뭔가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까 그러니까 이 배를 상대하는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를 상대하는 미사일. 배에서 배를 공격하는 미사일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때 패망하고 항복문서에 사인했을 때 그 당시 그 배 이름이 미주리. 미주리. 맞아요. 그때 그 배는 상당히 좀 커 보였거든요. 그게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 군함들 좀 보면은 대포도 뭐 그렇게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조금 작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분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로 작아요. 아, 그래요? 그 일본이 항공문서를 사인했었던 미주리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배수량이 4만 톤이 훌쩍 넘어가요. 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1만 톤 넘어가는 군함 보는 게 힘들죠. 아. 잘해봐야 뭐 이지스함이나 뭐 항공모함 정도? 그 정도 사이즈. 제 느낌이 맞은 거였네요. 근데 왜 배가 작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요즘 환장님처럼 다이어트라도 한 건가요? 요새 좀 다이어트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일단 요즘 배들이 작은 이유, 이게 해전에 개념이 바뀌면서 이 배 살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이게 장갑함이 등장한 이후의 해전은 체급이 승패를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 쉽게 말해서 덩치가 큰 배일수록 더 강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뭐 크면 클수록 더 두터운 장갑을 두를 수가 있고 또 덩치가 큰 만큼 더 큰 포를 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작은 배는 그 큰 배를 상대하기가 뭐 점점 어려워졌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각 격투기처럼 체중에 따라서 뭐 체급이 나뉘기도 하고 체급끼리 싸우고 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비행기와 잠수함 또 이 어뢰가 등장하면서 뭐 이런 구도가 뭐 크게 뒤집히긴 했지만 여전히 뭐 큰 배일수록 강하다는 건뭐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를 갖다가 완벽하게 뒤집는 것을 넘어서 이 장갑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무기가 등장하게 되죠. 이게 바로 대한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쫓아가서 공격하는 미사일이란 얘긴데 근데 배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위에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좀 보다가 다다다다 공격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바다잖아요. 네. 바다에서 비행기를 날리면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항공모함이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이게 좀 의외인 게 폭탄을 무인 비행기에 싣고 알아서 날아가게 한다는 개념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장비를 해전의 주 무기로 쓴다는 개념은 꽤 늦게 등장했습니다. 오. 그것도 의외의 나라에서 주도했었죠. 바로 의외의 나라. 소련입니다. 소련이 의외의 나라예요? 왜요? 소련이면은 예측 가능한 나라인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당시에 뭐 세계 최강의 그 해군국이었죠. 하지만 이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륙 국가라서 해군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렇죠. 미 해군의 정말로 크고도 아름다운 전함이나 그 항공모함에 맞설 수 있는 여력이 그 당시 그 소련에게는 없었습니다. 소련은 그래서 1955년부터 작은 로켓 같은 비행기에다가 미사일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걸 구상했었어요. 앞에 달린 작은 레이더를 사용해서 물 위에 떠 있는 큰 물체를 찾고 자동으로 날아가게 하는 방식이었죠. 오. 그 당시에 소련은 이 로켓 전문가, 또 뭐 비행기 전문가, 뭐 레이더 전문가가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쥐어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쥐어짜내서 만들게 됩니다. 네. P-15 테르밋, 서방 국가에서는 뭐 스틱스라고 불리는 그 최초의 실용 대함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가 스틱스가 46km를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406mm 한 포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미주리오 아이오와급의 단련이 406mm 한 포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간다는 소리죠.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대체로 명중률이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 예. 이게 두 발 쏘면 적어도 한 발 이상은 그 물체에 명중한다. 굉장한 명중률이죠. 그게 괜찮네요. 거기다가 네. 탄두 무기가 네. 어마무지했었어요. 어? 스틱스가 450kg에 되는 탄두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 이 정도면은 구형 전함들의 포탄과 거의 비슷한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함보다 작은 배들을 두터운 장갑을 아무리 둘러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 이 주인공이 다른 무기들보다 굉장히 강하다, 역대급이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이야,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도 남았어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정말요? 이게 가장 혁신적인 건 이걸 100톤도 안 되는 배에 싣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인치 넘어가는 큰 한 포를 달면 수만 톤짜리 배가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조그만 배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배가 작아도 체급에 상관없이 어디든 간에 미사일을 달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는 네. 한 발에 한 2톤이 약간 넘는 정도였는데 발사기 다 합쳐도 4톤 정도면 되는 거였었어요. 게다가 포와 다르게 발사할 때 반동이라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작은 배에도 그냥 척척척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게 1960년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소련은 네. 이 신무기를 80톤급의 소형 어뢰정에 얹어가지고 세계 최초의 미사일 고속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배가 자그마치 네. 112척이나 건조해가지고 네.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시작해가지고 네? 전 세계에 막 뿌려요. 분명히 막 뿌려요? 뿌렸어요. 이게 대외적으로는 동맹 지원의 목적이지만은 네. 소련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었어요. 오히려 이득이었죠. 오. 세계 각국에 이런 걸 막 뿌리면은 미국 해군이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당시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미국 해군도 이걸 대응하다 보면 소련에 대해서 그 신경 쓸 게 덜 가게 되는 거죠. 좋고 새로운 걸 막 뿌려가지고 상대편을 조금 힘 빠지게 만들자. 그거군요. 미국 해군을 견제할만 했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 스틱스 미사일과 코마급 고속정을 가져간 나라 중에는 1967년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엉망진창으로 패한 이집트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요? 이집트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 소모적인 그 국지전을 계속하면서 그 복수를 꿈꾸고 있었죠. 이 두 나라가 육전에서는 뭐 막 싸우고 그랬는데 바다에서는 둘 다 바다에서는 조금 이렇게 작은 수준이 좀 떨어졌었어요. 특히나 고만고만했지만은 이집트의 이거는 특히나 좀 부족했죠. 약간 좀 뒤떨어지는 수준이었었죠. 나중에는 구축함을 이스라엘한테 뺏겨요. 뺏겨가지고 이스라엘 이걸 또 한 명을 바꿔 자기가 끌고 다니고 배를 뺏긴 정도였었어요. 뺏겨요. 예. 또 굴욕적이네요. 이집트 해군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을까요? 이집트 항구인 포트 사이트 뭐 앞바다까지 쫙 보내가지고 이집트 갔다가 종종 뭐 틈 날 때마다 압박하곤 했죠. 아하. 따지고 보면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 딱 생각하면은 진해 앞바다에 일본 해군이 자위대가 와가지고 왈짱거리는 거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칼을 갈아야죠. 갈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첩보전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가 그동안 대한 미사일이라는 신무기를 샀다.
그게 어떤 무기라더라.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이집트는 이미 그 전부터 이것들 한번 보자. 우리 미사일 샀어. 한번 날릴 거야. 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이게 전부 다 공개된 정보였었어요. 사실 얘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 딱 그거였습니다. 그쵸. 이 양반들이 생각하기에 뭐 소련제 무기라는데 뭐 대한 미사일? 그게 뭐야? 뭐 위험한 건가? 에이, 어차피 뭐 100톤도 안 되는 배에서 쏘는 건데 뭐 위험하긴 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거기다가 사실 그 대한 미사일이 뭐 뭔지 안다고 정체를 뭐 안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뭐 마땅히 대책이랄 만한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축한 뭐 에일라트는 그래서 뭐 평소처럼 그냥 뭐 쭉 출동을 해가지고 본래의 임무를 뭐 수행을 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이집트군이 그렇게 한데도 이스라엘이 그동안 많이 때렸으니까 네. 얕잡아본 거죠. 아이 똑같을 거야. 그래봤자 이집트야. 뭐 이런 생각 했었겠죠. 새거 가지고 있다는데 그래봤자. 뭐 그래봤자 너네가 그래봤자. 뭐 그러죠. 그랬겠군요. 그래서 1967년 10월 21일 네. 그러니까 이집트군 코마급 고속전 501호랑 504호가 몰래 포트사이드 앞바다로 추락을 합니다. 아. 이집트 영해까지 침범한 이스라엘의 에일라트호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오호. 뭐 갑자기 뭐 날아오는 로켓을 육안으로 이렇게 에일라이소가 쫙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즉시 회피 기동을 시도를 했는데 유도 기동이 있는 그 스틱스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사일이 네. 우현에 명중을 했고요. 또 곧이어 그 좌현으로 두 번째 미사일까지 명중을 했습니다. 아, 첫 번째 공격으로 이미 기관실은 뭐 완파가 되고 그 주요 사관들이 전부 전사하는 바람에 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죠. 총 200여 명의 승무원 중에서 45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오는 완전한 비극이 벌어진 거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한 승리로 보여지는데 복수에 성공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당시에 그 이집트는 거의 분위기가 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자존심이 뭐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영해에 들어와서 얼쩡드는 그 이스라엘 배를 최신 무기로 격침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당장 뭐 이 소식을 들은 그 군중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네. 포트 사이드 항을 뭐 가득 메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 방을 제대로 맞은 이스라엘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가지고 그렇죠. 지상군 이끌고 와가지고 보복 공격을 한다니 만다니 했지만은 네.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영해를 쳐도 이거 이집트 영해를 치더라도 한 알짱거렸으니까 그렇죠. 명분도 떨어지고 여러 머리가 소위껏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었죠. 그러게요. 약간 모양새가 조금 빠지긴 많이 했습니다. 빠졌습니다. 이집트만 신났네요. 그렇죠. 뭐 이집트는 신났는데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인상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왜요? 다 같이 뭐 신기술로 이렇게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이게 100톤도 안 되는 조그만 배가 네. 1,700톤이 넘는 구축함을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실전에서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은 뭐 구축함이 당했지만 뭐 나중에 대한미사일이라는 게 무기가 그 작동되는 게 뭐 제대로 된다는 게 그 입증이 된 이상 나중에는 뭐 5,000톤이나 10,000톤급 배들도 같은 처지가 되지 말란 법이 없었죠. 아하. 그래서 이 구축함 에일라트 격침 사건을 스틱스 쇼크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하. 전 세계 해군에서는 정말 어마무지한 큰 충격이었었죠. 그 뒤로는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대한 미사일을 만들거나 이 대한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건가만 연구했었죠. 그렇게 대한 미사일을 연구하는 나라 중에서 직접 얻어맞은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연구는 해야죠. 그렇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이를 또 갈아야지. 나도 또 복수다. 어차피 전쟁은 언젠가 또 일어날 테니까 그 네. 상륙함 같은 걸 타고 이스라엘 해안으로 침공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 미사일 그리고 이 대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를 반드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들어내야 했죠. 근데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당연히 반드시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틱스가 그렇게 대단한 신상 무기였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손 놓고 앉을 수는 없죠.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은 프랑스에서 비밀리에 핵 탄도 미사일의 추진 로켓 기술을 받아다가 네. 조금 작은 다목적 미사일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이게 1962년부터 시작된 이 루즈라는 프로젝트에는 네. 대한 미사일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은 우선순위가 다른 미사일에 비해 가지고 좀 뒤로 밀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즈 연구팀에 그 최대한 빨리 이 스틱스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려는 그 지령이 떨어집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개발진들이 뭐 야근을 하느라고 집에 못 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 덩달아 첩보 요원들도 바빠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틱스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알아내야지만 스틱스를 상대할 기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첩보 요원들이
스틱스 수입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틱스의 정보를 싹싹 긁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스틱스의 유도 방식이 의외로 아주 엉성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엉성했어요? 예. 이상하네요. 스틱스 쇼크라고까지 불리고 그렇게 대단한 신무기였다는데 어떤 점에서 엉성했을까요? 그러니까 소형 비행기 같은 미사일 앞부분에 들어가는 작은 레이더를 쓰다 보니까 네. 레이더의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탐지 거리가 짧고 작은 표적은 잘 보지도 못하고 허위 신호를 분석하는 기능도 없어가지고 간단히 말하자면 속이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커다란 구형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포기하는 대신 그 독일과 그 프랑스에서 사들인 작은 고속정들을 중심으로 전력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방해 전파를 내는 장비나 공중에 금속박을 뿌려서 잠시 동안 그 레이더에 그 가짜 표적을 띄우는 장비인 그 체프를 장비하게 되죠. 스틱스는 작은 배를 잘 탐지하지 못하고 네. 속이기가 쉬우니까 이 특징에 잘 맞춰가지고 전력을 다시 짠 거죠. 잔머리. 잔머리. 좋습니다. 멋집니다. 스틱스를 속여서 공격받지 않게 한다. 뭐 이런 마인드였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 연구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제 대한 미사일에도 영향을 붙입니다. 자기들도 대한 미사일 만들어야죠, 이스라엘도. 네. 스틱스처럼 레이더 유도로 만들면 덩치도 커지고 속이기도 쉽다는 걸 알았으니까 고속정의 레이더가 목표를 비추면 그 반사발을 따라 날아가게 만들어서 방해 전파나 체프 같은 수단에 잘 속지 않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1970년까지 가브리엘 그 대한 미사일과 대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고속정을 갖추고 전쟁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눈에 티끌 하나라도 들어가면 상대 눈에서 피눈물 나온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보다 몇 수 아래로 봤던 그 이집트한테 한 방 제대로 맞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이가 갈린 거죠. 네. 당연히 복수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이스라엘 해군에게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아,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리턴 매치가 온 거죠. 리턴 매치. 따단딴 전쟁이 났나요? 그렇죠. 1973년 10월 그 유명한 10월 전쟁 욤 키프르가 터지게 되죠. 아랍 국가들의 공격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해군은 선제 타격을 먼저 가하기로 하고 5척의 미사일 고속정을 우선 북쪽으로 먼저 쭉 보냅니다. 그리고 라타키아 앞바다에서 코마급 고속정 2척과 오사급 그 고속정 1척이 포함된 5척의 시리아 함대를 만나게 되죠. 오. 시리아 해군이 이스라엘 고속정을 향해서 사거리가기 스틱스를 먼저 쐈습니다. 오. 하지만 이스라엘 고속정에서 사용한 방해 전파와 네? 체프에 속아가지고 모조리 빗나갑니다. 속았네, 속았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쓴 가브리엘은 3척의 미사일 고속정과 1척의 소해정을 모두 격파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계획대로 다 작동이 된 셈인데 또 칼을 간 보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왜 시리아? 왜 이집트가 아니고 시리아인가요? 종로에서 뺨 맞고 이건 한강에서 한강에서 눈을기는 것도 아니고 왜 시리아가 왜 갑툭 시리아? 이유가 있습니다. 네. 라타키아에서 발진하면 이 테라비브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주요 해안 도시까지 금방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 그 시리아를 갖다가 이스라엘 해군이 먼저 친 거였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에일라트를 그 격침시켰던 이집트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두둥 두둥 뚱뚱뚱뚱. 복수다. 그렇죠. 제대로 된 목수죠. 복수 혈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해군은 이스라엘 해군이 잘 준비된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당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가능한 교정을 피하려고 했었어요. 야, 이거 좀 무서운데?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포트 사이드의 정박적인 고속정들을 후방인 알렉산드리아로 빼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해군은 그 중간 지점인 달팀 앞바다에서 이 고속정들을 발견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해군 고속정 6척은 최고 속도로 남진을 하다가 서쪽으로 도주 중인 4척의 이집트 해군 5사급 고속정을 딱 발견하게 되죠. 이집트 해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은 교전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 사거리 밖에서 6발의 스틱스를 연이어 발사합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 해군 고속정들이 사용한 기만 수단에 모조리 빗나가 버립니다. 그렇군요. 이집트군이 이스라엘군의 정체를 알았으면 빨리 이제 도망을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투쪽 우위를 잡은 이스라엘 해군은 차근차근 접근을 한 다음에
가브리엘 미사일 갖다가 막 난사를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4척의 적군 중에서 3척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을 하죠. 완벽한 승리를 거둔 셈이죠. 스틱스 쇼크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산산이 부서져 버렸네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이니까요. 눈에 어. 티끌만 들어가더라도 피눈물이 나와야죠. 이제 한 포를 쏘고 뭐 어뢰를 주고받는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고 네. 멀리서 그 대한 미사일을 쏴서 맞추는 기술과 그 미사일을 막아내는 기술 간의 치열한 대결이 그 해전의 중심이 된 거죠. 현대의 해군 함정의 형태는 대한 미사일로 치른 전투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무기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배의 모양, 배의 생김새가 달라진다.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이기도 한데, 근데 원래 군대 하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변화가 빠르구나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뭐 군대라는 게 그 사람의 그 생명이 걸려 있고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들이 좌지우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를 갖다가 허투루 할 수가 없죠. 오늘 워낙에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복수열전 같은 스토리라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빠져들었어요. 그렇죠. 맞았습니다. 이야기에. 콧구멍에 힘이 팍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복수열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때문에 또 오늘 스틱스 쇼크, 이스라엘의 대응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 잘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무기와 전쟁사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를 이어갑니다. 밀리터리 M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총대총 코너 영화 특집 1편 최강의 복수열전 권총을 가려라. 영화 특집이면 영화 속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총기 대결인가요? 그렇습니다. 복수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 속 캐릭터와 그 캐릭터가 사용하는 권총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바로 생각나는 캐릭터가 하나 있네요. 혹시 그분 이렇게 약간 머리 약간 기신 분 아니에요? 짧습니다. 좋습니다. 저랑 뭐 겹치기지가 않네요. 총대총 영화 특집 1편 최강의 복수열전 권총을 가려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밴더님이 선택하신 그 짧은 머리 캐릭터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죠. 악당들에게 가족을 잃은 소녀와 냉혹한 클리너 레옹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시작돼 소녀의 복수극. 소녀를 지키기 위해 레옹이 뽑아둔 권총이 있었으니 총열 길이 4.9인치, 무게 1,090g, 장탄수 15발. 이태리 감성으로 완성된 3개의 걸작 자동 권총에 클리너의 손길이 더해졌다. 베레타 92FS 레옹 커스텀 쌍권총 스페셜. 이야, 이 레옹의 시그니처 피스톨 베레타 92FS를 선택하셨네요. 그런데 캐릭터는 좋은데 총이 좀 너무 좀 진부하지 않나요, 베레타? 매일 먹는 밥과 김치를 진부한 맛이라고 표현하진 않죠. 환장님의 선택 소개해 주시죠. 한때 암흑계에서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전설의 히트맨 존 윅. 죽은 아내의 분신과도 같던 애완견을 앗아간 악당들을 응징하기 위해 시작된 복수전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3편까지 이어지고 있다. 총열 길이 5.4인치, 무게 1,043g, 장탄수 22발. 존 윅이 선택한 최강의 자동권총 STI TTI 2011 컴뱃 마스터. 존 윅? 되게 의외인데요. 전 환장님 성향상 당연히 영웅본색 시리즈 주윤발 형님을 고르실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제 입으로 뭐 최대한 뭐 현실적인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긴 주윤발 형님은 총 잡았다면 무한탄창 시전하시죠. 바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식한 클리너 레옹 대 고독한 히트맨 존 윅의 한판 대결. Get in the ring. 첫 번째 라운드로 사용탄 대결을 선정하셨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베레타 92FS나 2011 컴뱃 마스터 모두 9mm 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존 윅 3편 후반부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2011 컴뱃 마스터를 추천해드리죠. 9mm 총알과 조합이 좋습니다. 그 부분이 완벽한 오역이에요. 번역 미스예요.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2011 컴뱃 마스터와 9mm 메이저탄 조합입니다. 전 영화 제목이 존 윅 3 파라벨룸이라 당연히 9mm 파라벨룸 탄을 알았는데 9mm 메이저 탄이었군요. 이거 어떤 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9mm 파라벨룸탄 탄피에 더 무거운 탄자와 더 많은 장약을 집어넣어서 화력을 강화한 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5g, 1초에 1,425피트. 아이고야, 그레인 단위를 그램 단위로 번역했네요.
그렇죠. 번역을 할 때 종종 벌어지는 실수입니다.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쓰자면은 탄자 무게는 8.09g이고 탄속은 433m/s다. 뭐 이렇게 되죠. 잠깐만요. 탄속이 무지 빠른데? 운동 에너지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763줄이죠. 아, 9mm 파라벨륨 탄이 500줄 내외인데 763줄이면 아무리 영화 속 설정이라고 해도 너무 오바 아닙니까? 이게 영화 속 설정이 아닙니다. 존윅 2편과 3편의 그 총기 액션씬 자문을 해주고 컴뱃 마스터 시리즈 제작에 직접 참여했던 타란 버틀러가 이 9mm 메이저 탄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뭐 357 매그넘급인데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실제로 이 9mm 메이저 탄은 357 매그넘 탄과 스펙이 뭐 거의 비슷하죠. 뭐 일단 9mm 파라벨륨 탄보다는 확실히 세겠네요. 당연하죠. 영화에서도 그 차이를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존윅 같은 경우에는 방탄복으로 무장한 적들을 상대로 나름 선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존윅의 아군들은 9mm 파라벨륨 탄을 썼기 때문에 허무하게 방탄복에 걸려서 무너지고 말죠. 뭐 이 정도면은 뭐 사용탄 대결에선 2012 컴뱃 마스터의 압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장님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네? 일단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시죠. 존 윅이 방탄 양복 입고 다니죠? 네, 안감이 방탄 소재입니다. 덕분에 여러 번 목숨 구했죠. 어쨌건 존 윅도 방탄 양복 입고 다니는데 레옹이라고 해서 못 입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공정한 대결 차원에서 뭐 그 정도는 뭐 양해해 드려야죠. 그럼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뭔데요? 레옹과 존 윅이 방탄 양복을 입고 권총만으로 대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9mm 메이저 탄을 쓰건 9mm 파라벨륨 탄을 쓰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막히니까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탄복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약점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려야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존 윅이 아무리 사격이 달인이라고 해도 머리를 한 방에 맞춘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발을 빠르게 쏴서 맞춰야죠. 즉, 속사를 해서 약점 부위를 공략해야 하는데 속사를 할 땐 레옹의 커스텀 베레타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뭐라고요? 뭐 근거를 한번 대주시죠. 레옹을 쓰는 권총을 총구에 컴패세이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격발할 때 생성되는 고압가스가 총구 위쪽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총구 들림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체구가 작은 여성도 총구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컴뱃 마스터는 컴펜세이터도 없고 반동이 훨씬 심한 9mm 메이저 탄을 쓰니까 속사를 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뭐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이 컴뱃 마스터는 9mm 메이저건 9mm 파라벨륨 탄이건 뭐 마음대로 골라가며 쓸 수가 있습니다. 총구 컨트롤이 어렵다 싶으면은 뭐 9mm 파라벨륨 탄 쓰면 그만이라 이거죠. 하지만 키아누 형님이 컴펜세이터 달린 베레타를 쏴보시면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뭐 오늘따라 뭐 뇌피셜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드리죠. 베레타 92FS는 총열이 드러나는 오픈형 슬라이드라 무게가 가볍습니다. 대신 프레임이 금속재라 묵직하죠. 즉 위가 가볍고 아래가 무거우니까 총구 들림이 근본적으로 약해요. 하지만 컴뱃 마스터는 무거운 슬라이드에 플라스틱 그립을 쓰기 때문에 위가 무겁고 아래가 가벼워요. 당연히 총구 들림이 강할 수밖에 없죠. 벤더님이 그 커스텀 베레타의 속사 성능을 너무 과신하는 것 같은데 베레타 장탄수가 어떻게 되죠? 약식까지 포함해서 16발입니다. 약실까지 포함해가지고 컴뱃 마스터는 약실까지 포함하면은 23발입니다. 무려 7발 차이가 난다 이거죠. 속사 대결로 간다면은 컴뱃 마스터가 훨씬 유리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좀 바꿔보실 생각 없으세요? 뭐하러 바꿔요? 레옹은 베레타 커스텀 쌍권총 쓰는데 싼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왜 말이 안 돼요? 레옹이 영화 속에서 그렇게 쓰는구만. 그리고 아까 소개할 때부터 쌍권총이라고 분명히 저 언급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나오시겠다. 뭐 상관없습니다. 컴뱃 마스터처럼 그 매그웰이 달려있는 권총은 우리 주윤발 형님처럼 그 무한탄창 연속 사격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모르셨구만. 오, 무슨 뭐 동춘 소커스 수준인데? 컴뱃 마스터를 이 겉만 번지르르한 뭐 프로 총기 정도로 생각하시나 본데 다음 라운드에서 이 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컴뱃 마스터의 플레임이 STI, TTI 2011 길다. 컴뱃 마스터입니다. 꽤 길죠? 아, 그러게요. 아, 근데 갑자기 플레임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이 플레임에 컴뱃 마스터의 클래스를 증명하는 정보가 쫙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런가요? 아, 좋습니다. STI부터 시작해 보시죠. STI는 그 대용량 탄창에 수납되는 모듈러 프레임 구조의 1911 커스텀 피스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업체의 이름입니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 그립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고 반동을 격발할 때 살짝 흡수해주는 효과도 있죠. 글록을 베낀 거네요. 뭐 참고를 한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액션 슈팅하면 떠올리는 IPSC 경기, 즉 국제 실전 사격 연맹 경기용 원총을 만드는 전문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업체에서 만드는 그 모듈러 프레임 기반의 1911 커스텀 피스톨을 2011 피스톨이라고 하죠. 2011년에 만들어진 총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콜트 1911 피스톨 아시죠? 그 1911 피스톨의 그 100년 후 진화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장명 센스. 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럼 TTI는 뭡니까? TTI, 존윅의 훈련을 담당했던 타란 버틀러가 세운 커스텀 총기 업체 이름이죠. 자, 여기서 타란 버틀러가 누구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 최고의 실전 사격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이 양반이 IPSC는 물론이고 IPSC 산하의 전미 실전 사격 협회 USPSA 그리고 국제 권총 방어술 협회 IDPA 대회까지 뭐 다 쓸고 다닌 양반이에요. 우승했던 횟수만 다 더하면은 130회가 넘습니다. 이야. 정말 무시하죠. 이야, 이분 보통 양반이 아니시네요. 그래서 이분한테 붙은 칭호가 전투의 달인, 즉 컴뱃 마스터입니다. IPSC의 창립자이자 그 액션 슈팅의 뭐 전설로 꼽히고 있는 제프 쿠퍼를 시작으로 미국 최고의 실전 사격의 달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아주 고귀한 타이틀이죠. 타란 버틀러는 이 타이틀을 19번째로 획득을 했습니다. 이 타이틀을 총기명으로 붙였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종합 정리를 하자면 STI, TTI 2011 컴뱃 마스터는 실전 사격을 지향하는 경기 전용 총기 업체와 실전 사격 전문가가 콜라보로 만들어낸 권총이죠. IPSC나 그 USPSA 경기를 뭐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뭐 가만히 서가지고 총을 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역동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언패물 뒤로 숨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타겟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게 이 대회의 목적이죠. 컴뱃 마스터는 바로 이런 실전 지향적인 경기를 목적으로 완성된 권총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구종 자동 권총 베레타 92에 컴펜세이터 하나 떨렁 달아가지고 뭐 커스텀 권총 우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정말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컴뱃 마스터라는 IPSC 규정에 딱 맞춰서 나온 총이다. 이거군요.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IPSC 스탠다드 디비전 전용이죠. 그건 또 뭡니까? 총에 일정한 제한을 걸고 하는 경기죠. 좀 더 그 실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광학식 조준 장치는 사용 금지입니다. 그리고 총의 크기에도 명확한 제한이 있죠. 탄창을 띄운 상태로 규정 상자에 딱 들어가야 하는데 이 규격에 딱 맞는 총열 길이가 5.4인치입니다. 그래서 컴뱃 마스터의 총열 길이가 어정쩡한 5.4인치였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열에 컴펜세이터를 달면 안 됩니다. 또한 그 총열에 구멍을 뚫어서 컴펜세이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배럴 포트도 금지죠. 소음기나 소염기 뭐 당연히 금지고요. 뭐 장타수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당연히 대용량 프레임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사실 대용량 프레임이 1912 피스톨의 45 구경탄을 넉넉하게 장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컴뱃 마스터는 대용량 프레임을 쓰면서도 엉뚱하게 뭐 9mm 메이저탄을 씁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IPSC의 창시자였던 제프 쿠퍼가 이 양반이 워낙 그 1911 피스톨 광팬이라 초기에는 IPSC 규정도 4호 구경탄 기준으로 정해졌었죠.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9mm 파라벨룸 탄의 인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투투 에라탄 같은 저위력탄으로 경기를 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도입한 게 파워 팩터라는 개념입니다. 탄자의 무게와 탄속을 곱했을 때 일정한 수치 이상이 나오는 탄을 써야 한다. 뭐 그런 규정입니다. 이야, 이거 좀 재밌네요. 그 기준이 뭔가요? 1911 피스톨의 단축형 모델인 콜트 커맨더의 그 230그레인 450탄을 장전해서 쏘면은 탄속이 775피트 퍼 세크가 나오는데 이걸 기준으로 파워 팩터를 규정을 만들었죠.
230g 곱하기 775피트/세크 하면 17만 8,250이 나오는데 단위가 너무 크니까 1000단위로 나눈 값인 178.25가 초창기 IPSC 경기의 그 파워 팩터 기준이었습니다. 현재 IPSC 스탠다드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팩터 기준이 170이에요. 170 이하인 경우는 그럼 아예 참가를 못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경우를 뭐 마이너라고 해가지고 참가는 가능하지만 그 점수 배점에서 약간의 좀 불이익을 줍니다. 파워 팩터가 170 이상인 경우에는 메이저, 125 이상, 170 미만인 경우에는 마이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존 윅에 나오는 9mm탄은 그 파워 팩터가 178이기 때문에 9mm 메이저 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컴뱃 마스터가 단순히 영화 속 프롭 총기로 만들어진 총은 아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총의 완성도 자체가 베레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총열, 슬라이드, 프레임의 맞물림이 거의 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지죠. 방아쇠 압력, 이거 말도 마세요. 이게 뭐 딱 1kg 수준으로 딱딱 끊어지면서 격발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명중률이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어쨌거나 이 정도면 컴뱃 마스터가 얼마나 무서운 권총인지 뭐 이해가 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권총이 전쟁터에서 어떤 활약을 했나요? 전쟁터요? 아니 경기용 권총인데 이걸 전쟁터에 뭐하러 들고 나가요 이걸? 컴뱃 마스터가 실전 지향적인 권총이라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초정밀 가공으로 만들어진 권총이 진짜 실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참고로 베레타 92는 당대의 난다긴다는 시그 P226, HK P7 M13을 모두 꺾고 미군 제식 권총으로 선정된 군용 자동 권총입니다. 베레타 92는 실전 지향의 권총이 아니라 실전을 치르기 위해 만들어진 권총이다. 이겁니다. 진짜 오늘 엄청 끈질기시네. 말르면 안 되겠어. 팬더님, 이따가 폐공장 가가지고 우리 에어건을 한 판 뜨시죠? 좋습니다. 일단 마무리부터 하고 갑시다. 2000년대 초반 한창 이종 격투기 붐이 일었을 당시에 격투기는 실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한된 링 스테이지라는 환경과 제한적인 기술, 또한 제한적인 공격 범위를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이었죠.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프로 이종 격투기 선수들의 실전 능력을 의심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한적인 규정은 정교한 기술의 진화를 촉발시켰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법이 정착되면서 선수들은 여러 무술의 장점을 골고루 흡수하면서 발전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실전을 추구하는 IPSC 경기 전용으로 완성된 2011 컴뱃 마스터. 극한의 훈련으로 단련된 슈터들에게 이보다 완벽한 실전용 권총은 없을 것입니다. 강철 같은 주먹을 가진 사내도 권총을 든 꼬마를 당할 수 없다. 서부시대의 격언이죠. 링 스테이지에 올라 승패를 가리는 이종 격투기 선수들은 몇 번을 쓰러지고 패하더라도 다시 전적을 쌓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승부는 결코 스포츠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되며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미군 제식 권총으로 선전된 이래 걸프전과 테러와의 전쟁을 거치며 병사들의 호신용 무기로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했던 베레타 92 FS. 그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권총을 찾으신다면 한 소녀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했던 레옹의 쌍권총 베레타 91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레타 92 FS 레온 커스텀 대 STI TTI 2011 컴뱃 마스터. 철도 노동자들이 기차를 터뜨릴 거면 빨리 폭파시키라며 부분 파업을의 화제입니다. 팬더 기자, 보통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례적인 만큼 화가 났다고 볼 수 있죠. 독일 철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하면 함께 보시죠. 우리야 뭐 높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꽁피에니 숲에서 열차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부터 좀 뭔가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박물관에 있는 걸 굳이 못 끌고 와가지고 한국 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걸 다시 독일로 끌고 왔잖아요. 이제 우리 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명과 위씨는 그 높으신 분들끼리 알아서 챙기세요. 괜히 엄한 우리한테 고생시키지 말라고요.
그 1차 대전 항복 문서를 갖다가 여기서 사인했다고 히틀러 그 양반이 옳다구나 하고 이벤트 하나 연 거 아닙니까? 뭐 1차 때는 너희가 우리 끌고 와서 사인만 하게 했으니까 2차 때는 뭐 우리가 복수하겠다 이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열차가 계속 있으면은 3차 대전 남는 겁니까? 아이 불안하잖아요. 이번 전쟁은 뭐 어차피 망한 거고 열차를 다시 뺏길 건 거의 확실합니다. 아 그러면 또 나중에 히틀러 같은 애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열차 가져오겠다고 하면은 전쟁 또 나는 거잖아요. 신이대 애들도 그거 알고 있으니까 뭐 폭탄 설치하고 뭐 이제나 저제나 뭐 터트릴 타이밍 보는 건데 아니 기왕 결심했으면은 빨리 터트리는 게 좋죠. 그 시간 끌면은 미련만 쌓인다니까요. 옆에 있는 우리도 괜히 불안해지고. 아무튼 뭐 굉장히 불길한 열차입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게서 정전협정을 받아낸 열차를 네. 프랑스가 승전의 기념품으로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근데 2차 세계전 때 프랑스를 무너뜨린 히틀러가 박물관에 있는 이 열차를 끌고 와서 프랑스의 항복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이때까진 좋았는데 독일의 패망이 다가오자 이 열차를 폭파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한때는 승리의 증거였는데 이걸 폭파시켜야 한다니까 독일 민족으로서는 가슴 아픈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뭐 역대급 연기 감사드리고요. 짠했어요. 아 그렇죠. 짠합니다. 근데 좀 죄송합니다. 이게 철도 노동자는 좀 각색 부분이라 가지고 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레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겠다. 마음이 짠했는데 이게 레알이 아니라고요. 이게 전쟁 말기에 프랑스에서 가져온 그 열차가 뭐 소실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설이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45년 3월 연합국이 독일 본토로 계속 진격해 들어오니까 이 히틀러가 이 열차가 그 연합국들 손에 넘어가는 게 두려워서 친위대를 시켜서 뭐 폭파시켰다는 설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1944년 그 연합군의 공습에 실제로 파괴됐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힘을 얻는 건 아무래도 그 친위대의 폭파설이죠. 근데 저라도 폭발을 시켰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1차 대전, 2차 대전 치르는 동안 복수를 뭐 주고받은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 복수의 기록은 1870년까지 꽤 보글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박살내고 독일 제2제국을 건설했던 때였죠. 네. 이때가 1871년 1월 18일인데요.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비렐름 1세가 초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베르사유 궁전이면은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 땅에서 독일 황제가 즉위식을 했나요? 제대로 모욕을 준 거예요. 네. 프랑스는 왜 미치는 거죠? 네. 독일 황제가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지가 황제가 되는 뭔가 거야? 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프랑스가 일을 가기 시작하죠. 아.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서부전선에서 독일과 머리를 싸매면서 싸우다가 결국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사실상의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차가 등장하는 건가요? 기차가 등장하죠. 네. 그런데 이 애초에 그 목적이 복수와는 조금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 대표단을 프랑스 파리에서 60km 떨어진 콩피에뉴 숲에서 보기로 했었거든요. 이때 등장한 기차가 프랑스군 원수이자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페르디낭 포슈 원수의 전용 열차였습니다. 당시 포슈 원수는 독일 대표들을 프랑스인들이 보게 되면 이게 감정적으로 계속 치고받고 싸웠던 그 사이라서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독일 대표들을 배려하는 측면도 고려해가지고 열차 안에서 정전 문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때가 1918년 11월 11일 오전 5시였는데 교전 중지 시각은 6시간이 지난 오전 11시로 맞췄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독일 대표들을 나름 뭐 배려했다는 거는 알겠는데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끈 걸까요? 일부러 뭐 일일의 특별한 의미를 그날? 둔 건가요? 영국이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설정한 겁니다. 영국은 그 11월 11일을 영령 기념일 혹은 뭐 종전 기념일로 현재 뭐 칭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뭐 뉴질랜드 등등이 동시에 이날을 같이 기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1월 11일 11시에는 모두 2분간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그 묵념을 하죠. 1차 대전 그 직후에는 원래 1분이었는데 2차 대전이 터지면서는 시간이 2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네. 두 번의 세계대전 동안 희생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서 1분씩 그 시간을 나눈 거죠. 네. 영국이 기억하기 쉽도록 날짜와 시간을 만들었고 그걸 뭐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인들이 나름대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 들으니까 뭐 프랑스나 영국은 나름 신사적이다 싶습니다. 이 정도면 뭐 대우해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수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신사적이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꼼꼼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복수가 들어가요. 복수는 꼼꼼하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전 협정이니까 여기까지 봐준 건데 네. 총칼을 거둘 때까지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어요. 아직 총을 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전쟁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결시키는 강화회담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파리 강화회담은 1919년 1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18일 날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꺾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2제국을 선포했던 날이 1월 18일이었죠. 베르사유 조약이 그 체결되는 날짜를 보면은 그 당시 프랑스의 그 뒤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919년 6월 28일 그러니까 1차 대전의 원인이 됐던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됐던 날에 서명이 이루어집니다. 하필 서명을 한 장소도 이게 전부 다 뒤끝이었었어요. 독일 비렐름 2세가 프랑스를 박살내고 즉위한 곳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이었어요. 아무튼 뭐 프랑스의 이런 뒤끝을 확인한 독일도 이를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초기였던 1940년 5월 이 낫질 작전으로 프랑스를 딱 박살내고 다시 이 기차를 독일이 끌고 와가지고 1차 대전 당시 항복했던 이 꼼피에느 숲에서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렇죠. 대박 복수죠. 사람이든 국가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당했다? 똑같이 갚아줘야죠. 갚아줘야 됩니다. 좀 더 세게. 갚아줘야죠. 네, 국가의 자존심이 또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로 복수한 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복수는 개인의 일이며 벌은 신의 일이다. 독일 속담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 그것은 가장 좋은 복수의 방법이다. 뭐 좋은 옛말이 있으면 뭐 합니까? 용서로 복수하는 거 살면서 본 적 없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긴 올까요? 아마도 국가 간 그런 날은 안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죄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 용서도 뭐 가능한 거 아닐까요? 복수 혈전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디테일하고요, 복잡하고요, 날짜도 맞춰야 되죠. 뭐 저 장소도 같은 맞춰야 뭐 저 같은 되죠. 경우에는 그 복수 뭐 계획하고 이거 꾸미다가 다 까먹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유로피안 스타일을 몰라. 꼼꼼하게 유로피안 스타일이라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명품 만들잖아. 꼼꼼하게 가족회 고와가지고. Before you, not as a prophet, but as a humble servant of you. 인류는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1860년까지 8천여 건에 달하는 평화 조약을 체결했으나 평균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전쟁이 재발했습니다. 8천여 건 정도나 평화 조약을 체결했는데 2년을 넘기지 못했다. 평화 조약이 이렇게 가벼워서야 될까 싶은데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뭐 근본적으로 따지면 인간의 욕망이죠, 결국에는. 그리고 뭐 당연하다는 듯이 뭐 피해자를 뭐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2차 대전이라는 거대하고도 이 참혹한 전쟁을 겪고 그 세계의 판도가 재편이 된 이후에도 인류는 그 곳곳에서 그 인종 간 그리고 뭐 종족 간의 분열과 차별을 뭐 자행했고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뭐 곳곳에서 뭐 내전이 벌어지거나 내전에 가까운 충돌을 쭉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내전의 가장 큰 희생양은 아프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라는 악명 높은 인종 분리 정책을 펼쳤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들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 포괄적으로 대응하여 끝없는 유혈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루안다 같은 경우는 100만 명에 달하는 그 인명이 불과 3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 같은 경우는 그 해체와 재편 과정에서 그 내전을 겪었는데 특히 보스니아 내전 같은 경우는 25만 명이 인종 정소를 당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인 것 같은데 2차 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전쟁을 겪고 났는데도 인류는 전쟁을 손에서 놓지 못했는데요. 전쟁할 때는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지만 총을 내려놓으면 최소한의 배려는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 내전이나 그 인종 갈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쟁 같은 경우는 더 좀 잔혹해지는 그런 경향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한쪽이 그 다른 한쪽을 그 말살하려고 했던 행위는 사실 뭐 전쟁이 끝난 뒤에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잊을 수가 없죠. 사실 당연합니다. 내 가족, 나의 친척, 내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또 사라지는 걸 지켜봤는데 목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인류에도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피로 갚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화해와 치유를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고 연방에 있었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계 주민들 사이에서는 화해를 깨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었고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테이트가 철폐된 이후 넬슨 만델라가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합 정책을 내세웠던 것, 그리고 르완다의 가차차가 있습니다. 가차차요? 르완다 현지어로 깨끗하게 다듬어진 풀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풀밭에서 마을의 원로들이 네. 마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르완다 정부는 2001년 대량 학살 문제를 다룰 가차차를 전국 12,100개 마을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 가차차의 방식은 아주 간단했는데요. 네. 학살 가담자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 징역형 대신에 피해자 측에 노동을 제공하거나 네. 소 같은 재산을 건네는 것에서 판결을 마무리 짓는 거였습니다. 네, 이건 재판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전쟁 범죄잖아요. 근데 전범 재판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가차차는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그 진실을 밝히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르완다 국민들은 이거를 쉽게 납득을 했나요? 정말 놀랍게도 네. 2001년 여론조사에서 르완다 국민들의 80%가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형량이 감형되더라도 가차처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생존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지옥 같은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모두가 100% 완벽하게 동의할 수는 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길을 택한 이들로 말미암아 갈등과 반목을 실제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화합이 아닌 피해자가 내미는 용서였기 때문에 이 고통이 또 다른 고통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던 거죠. 넬슨 만델라가 용서 정책을 내밀며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 말자. 기억하는 자가 있는 한 죄업이 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당한 자가 끌어안고 용서할 뿐이죠. 듣다 보니까 우리와도 굉장히 가까이 와닿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하는 자가 있는 한 죄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네, 오늘 밀떡들의 시간 밀리터리 M은 복수혈전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진정한 복수는 화해와 치유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천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M.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심장이지 않았을까? 평범한 비행기에 로켓을 날아서 쏘아 올리는 기술 연구했죠. 때린 거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만만하게 보였다. 우주 최강의 SF 총기를 가려라. 영화 배경은 22세기인데 20세기적 총알을 쓴다고요? 그건 말이 된다고 봅니까? 영화 속 설정이라고 퉁치고 넘어가시죠. 충공을 발굴하면서 노력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실제입니까? 밀리터리 M.